19강입니다. 382페이지 제4절 변론의 내용입니다. 여기 변론의 내용에 보면 목차가 이렇게 잡혀져 있죠. 1. 변론의 내용이 있고 요 뒤에 넘어가 보면 소송행위 일반이 나오고 3. 소송행위 특질 나오는데 사실 1번이 중요해요. 1번 이게 중요하고 뭐 소송행위의 법률행위와 비교해서 소송행위 특질 소송행위는 개념만 알면 되는 거고 2번 3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1번이 중요하다. 1번에 나오는 내용들 특히 뭐 본안의 신청은 대략 알면 되죠. 공격방어방법 공격방어방법 이 부분을 자세히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공격방어방법 넘겨보고 그 다음에 항변 항변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죠. 항변 이 부분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소송에서 형성권 행사 이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 이론적으로 조금 이론적으로 이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자, 이제는 뭐 절차는 거의 민사법에서 절차를 아는 것은 조문을 체계적으로 쭉 읽어보면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교재를 보고 교재가 절차에 대해서 뭐 도표도 만들고 화살표도 걸어가면서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조문과 교재 내용을 대조해 보면 절차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은 몇 번 읽으면 뭐 빠삭해집니다. 빠삭해지죠. 절차는 조문에 의존해서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런 거는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요거는 내용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교재를 봅니다. 변론의 내용. 변론이란 게 뭐냐? 변론은 결국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거죠. 당사자의 소송행위. 법원의 소송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변론을 구성하고 있죠. 변론한다. 법원에 가서 변론한다. 그러면 저희가 승소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죠. 그 싸움을 벌이는 게 뭐냐? 소송 행위를 하는 거죠. 소송 행위를 하면서 이제 소송 관계가 형성이 돼 나가는 겁니다. 법원은 이제 소송 지휘권에 의해서 그 당사자들이 하는 변론을 그 절차를 지휘해 주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가서 판단은 법원이 하죠. 그래 보면 변론이 뭐냐? 변론은 결국 당사자가 공방전을 벌이는 게 변론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자, 어쨌든 변론의 내용이 뭐냐? 결국 변론의 내용이라는 것은 변론에서 당사자들이 소송행위를 하는 거, 그게 변론의 내용이다. 이런 얘기고,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사건을 분류하면은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답변서 제출 안 하는 경우, 무변론 판결로 끝나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칙적이죠. 예전에는 변론 준비 절차를 필수 절차로 해버리면서 변론 준비 절차로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됐다가 2008년도에 개정하면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 게 원칙적으로 됐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서 변론에 들어가는 사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무변론 판결은 첫 번째 사건은 변론이 필요 없고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종류의 이런 사건들이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변론은 소장, 답변서 등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시가 된다는 거예요. 변론이.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인 사건은 변론 준비 절차 결과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고, 자, 이제 어쨌든 변론을 거쳐야 정식 소송 자료가 됩니다. 변론을 거쳐야 비로소 소송 자료가 될 수 있고 그 소송 자료의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한 그 소송 자료에 기초한 판단을 해야죠.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자료를 들고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변론주의 위반입니다. 자, 그런 거고, 자, 특히 변론에서 이제 당사자 소송행위 변론의 내용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눴죠. 목차를 보면 첫째 본안의 신청,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 방어 방법, 셋째 항변,
그 밑에 또 4번에 소송상 소송상 항변 소송상 뭐였죠? 상계 항변인가? 4번 한번 봅시다. 4번 소송에서 형성권 행사 소송상 형성권 행사 이게 실체법 상의 형성권 행사와 소송상의 형성권 행사가 어떤 관계에 있냐 이 문제. 어쨌든 4번은 제가 안 적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본안의 신청과 항변은 공격 방어 방법의 일종이죠. 이게 공격 방어 방법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 해서 별도의 목차로 뽑았지만 크게 분류하면은 본안의 변론의 내용은 본안의 신청이 있고 둘째 공격 방어 방법이 있다 이렇게 분류하면 되는 거죠. 항변도 공격 방어 방법 중에 하나인데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목차를 뽑은 거고요. 크게 나누면 본안의 신청과 공격 방어 방법이 있다. 그 이제 383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그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특히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 행위를 보면 당사자가 먼저 내는 소장 제출할 때 내는 본안의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송물을 두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편은 공격하고 한편은 방어하고 또 상대방이 공격하면 또 이쪽이 방어하고 이런 공격 방어 방법이 제출되면서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공격 방어 방법은 주장과 증거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1번 본안의 신청. 본안의 신청은 청구 취지다라는 거죠. 결국 소송물입니다. 소송물. 소송물을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본안의 신청. 청구 취지와 답변 취지. 답변 취지는 피고가 하는 게 답변 취지죠. 원고는 청구 취지를 제출하겠죠. 소장을 통해서. 그게 바로 본안의 신청이라는 겁니다. 자, 1번은 꼼꼼하게 읽으면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괄호 1번 변론은 먼저 원고가 낸 소장의 청구 취지에 따라 특정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시작이 되고 이때 소송물이 이제 특정이 되겠죠. 이에 의하여 변론의 주제가 게시된다. 그게 변론의 주제다. 변론의 주제. 변론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다. 그 말이겠죠. 제가 볼 때는 소송물입니다. 소송물. 청구 취지가 뭡니까? 소송물 아닙니까? 그래서 변론의 주제가 소송물이 뭐죠? 실체법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 그게 변론의 주제죠. 그걸 두고 싸우는 거죠. 소송물이 존재하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실체법적 권리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걸 두고 싸우는 거고 그게 변론의 주제죠. 자, 이는 본안재판 소송 판결이 아니고 본안재판, 본안에 관한 재판의 대상과 내용이 되는 신청, 청구에 대한 신청이기 때문에 본안의 신청이라 부른다. 본안의 신청, 청구 취지, 소송물, 제가 볼 땐 소송물인데 어쨌든 뭐 청구 취지가 본안의 신청에 속한다 이거죠. 본안의 신청이다. 그 당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원칙적으로 종국 판결로 판단, 응답한다. 그 응답은 법원이 하는 거죠. 또 소송 비용 재판 소장에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소송 비용 뭐 피고가 부담한다라든지 가집행 선고는 법원의 직권 사항입니다. 나중에 가집행 판결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널리 본안 신청할 때 같이 하는 거죠. 소송 비용 1, 뭐 피고는 원고에게 1억을 지급하라. 1억 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지만 그 전부 청구 취지에 포함된 거라 이것도 넓게 보면 다 본안의 신청에 포함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소송 비용과 가집행 선고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래 의미의 뭐 본안 신청은 아니라고 봐야죠. 넓게 보면 그것도 청구 취지에 들어가니까 본안 신청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본안 신청에 대응해서 이제 답변서를 제출해야죠. 답변서에서 이제 답변 취지가 나옵니다. 우리 목차에서 온 답변 취지. 답변서에서 답변 취지. 답변 취지가 뭐 나오냐? 소를 각하해 주세요. 뭐라든지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이제 이렇게 신청합니다. 즉 반대 신청이죠. 본안 신청 들어가면 그 반대 신청을 한다 이거죠. 자, 본안 신청과 이제 소송상의 신청을 구별합니다. 반대 신청은 본안 신청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소송상의 신청과 본안의 신청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 소송상의 신청과 본안 신청은 다르다. 본안의 신청은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 이에 소송물이나 재판 내용이 좌우되는 게 본안의 신청이다. 이죠. 소송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그게 본안의 신청이지. 그 다음에 반대 신청 답변에서 기각해 주세요. 서로 각하해 주세요. 이제 정확히 쓰면 이렇게 쓰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신청을 하든 서로 각하해달라고 신청하든 이것은 물론 이제 소송물을 상대로 해서 제출한 반대 취지, 반대 신청이지만 답변 취지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소송물이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를 소송상의 신청으로 분류해 버립니다. 본안에 관한 신청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본안은 실체법적으로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소송상으로 실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본안의 실체법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실체적으로 인정되는 권리 법률관계를 법원이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담긴 내용이 본안이 소송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안이지만 저 원고가 지금 들어온 청구를 각하해 주세요 기각해 주세요 하는 것은 그 기각 각하를 구할 뿐이지 그 안에 그 답변 취지의 소송물이나 재판 내용이 그것 때문에 피고의 답변 취지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변론의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변론의 주제는 본안의 신청에서 정해버리고 그걸 기각해 주세요 각하해 주세요 하는 것은 소송상의 신청에 불과하다. 그것에 의해서 변론의 주제가 좌우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에 의하여 소송물이나 재판 내용이 좌우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소송상의 신청이다. 그것은 본안의 신청이 아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험에서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민사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안의 신청과 소송상의 신청이 다르다. 이런 개념 구별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도 자주 잊어먹습니다. 근데 교재를 보니까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글씨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괄호 2번에 일반적으로 신청이 뭐냐, 신청. 이 신청이란 말과 청구라는 용어가 참 법학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웬만하면 신청이란 말은 웬만하면 잘 안 씁니다. 민법에서 우리가 청구권이 있다. 실체적 권리가 어떤 게 있을 때, 청구권. 물론 이제 형성권, 지배권, 항변권 다 있지만은, 특히 청구권, 그것을 민법에서 실체법에서 규정할 때는 주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서 청구 그러면은 청구권을 많이 의미합니다. 그죠?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청구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청 청구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일반인들의 말로는 그 사람한테 청구해라. 신청해라. 이게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서 이제 신청이란 개념을 정리해 줍니다. 신청이 뭐냐? 법학에서 말하는 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서 뭔가 해달라라는 게 신청이다. 행정청에 대해서 뭐 해달라 요구하는 것도 신청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래서 청구라는 것은 실체법적으로 청구권에 기해서 뭔가 요구하는 거, 그게 청구라는 용어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법원에 뭘 해달라라고 하는 거, 요구하는 거, 이거는 신청이라 부른다. 신청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구나. 청구와 구별되는 신청이라는 개념입니다. 민법에서 그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그것은 이제 실제법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죠. 실체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실체법상의 경매청구권을 절차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서를 냅니다. 강제 경매 신청서, 임의 경매 신청서 내지 강제 경매 청구서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법원에다가 뭘 해달라고 경매해 주세요. 이거 하는 것은 실체법적인 경매 청구권에 기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절차법적으로 가서 신청권을 갖는 거죠. 강제 경매 신청서 이렇게 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그렇게 또 딱 100% 그래 되지는 또 않아요. 이렇게 또 가정법원에 낼 때 보면 심판 신청서 이렇게 내기도 하고 심판 청구. 그래 보면
하여튼 청구란 말과 신청이란 말이 제가 지금 구별하는 대로 100% 그래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로 맞습니다. 대체로 실체적 권리를 가질 때 청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예, 공적 기관 내지 법원에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는 신청이라 부른다. 이 정도로만 하죠. 더 파고 들어가니까 어렵네요. 그것도. 어쨌든 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서 일정한 소송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신청이라 부른다. 그러면 이제 본안의 신청. 본안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본안의 청구는 피고한테 대해서 하는 거죠. 원고가. 돈 1억 내놔라 청구는 피고한테 하는 거고 소를 제기했다라는 것은 피고에 대해서 청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강제 집행을 위한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법원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거죠. 이런 재판을 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신청 내용 중에는 재판을 신청하기도 하고 증거조사를 신청하기도 하고 송달해 주세요라고 신청하기도 한다. 이게 신청이다. 그 다음에 괄호 1번 작은 괄호 1번으로 봅니다. 신청에는 앞서 본 본안의 신청 소송물과 관련되고 실체법적 어떤 권리와 관련된 본안의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이 있고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은 소송상 신청이라 한다. 본안의 신청과 구별된다 이거죠. 어찌 보면 본안의 신청이라는 게 실체의 신청, 실체법적 권리에 관한 신청. 이게 본안. 그러니까 본안이 실체적 권리 이런 의미를 상당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안이 뭐냐? 실체, 사건의 실체. 근데 이제 그 외에 소송 절차에 관한 문제, 그것은 소송상의 신청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이제 관할 지정, 소송 이송, 제척 기피, 공시송달 신청, 기일 지정 신청 이런 거는 전부 본안, 실체적 권리, 소송물과 관련해 있는 게 아니라 소송 절차에 관한 거죠. 전부 다 절차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소송상의 신청이다. 그 다음에 증거 신청은 뭐냐? 증거 그 뒤집은 실체와 관계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 조사 절차를 잘 해주세요. 증거 조사를 해주세요. 라는 절차적인 문제를 구하는 거죠. 증거 신청. 증거의 조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 조사 절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의 일종, 신청이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실무에서는 흔히 신청이라 할 때 판결 신청이 아닌 소송 절차에 부수 파생하는 절차를 신청하거나 집행 절차를 신청하거나 3. 보전 절차, 민사 비송 절차에 관한 신청까지 포함하여 말하는데 좁게는 3. 보전 절차, 민사 비송 절차에 관한 신청만을 좁게는 말한다. 이게 실무에서는 이것까지 구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3이 주로 신청이다. 보전 절차 뭡니까?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이런 거. 그다음 민사 비송에 관한 여러 가지 신청들 다 이런 것은 신청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보면은 신청을 요거는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신청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신청이 이게 가끔 등장하는데 법원의 직권사항으로서 법원의 직권사항에 관해서 신청을 하면 이거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 두 종류로 나눴는데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느냐. 두 번째, 법원의 직권사항으로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느냐.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두 번째 거, 법원의 직권사항인데 법원이 직권 발동을 좀 해주세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의미의 신청일 때는 항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어디서 봤죠?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소송 지휘권 발동을 촉구하는 그런 신청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불복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직권사항으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이 있다. 대부분은 이제 신청권에 기해서 하는 건데 법원의 직권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은 변론 재개 신청, 변론 지위, 변론을 재개하느냐 마느냐는 법원의 직권사항입니다. 관할 위반에 대한 이송 신청이는 앞에서 한번 봤고요. 그것도
법원의 직권이고, 조사 촉탁도 법원의 직권인데 이걸 신청한다. 이것은 전부 다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각하 재판으로 반드시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지 500원을 붙여라. 법원이 응답해 주기 때문에 후자에 대해서는 이에 응답하는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인지도 붙일 필요가 없다. 예, 이게 민사소송 등 인지법 10조에 있다 해서 한번 봅니다. 민사소송, 예, 이게 민사소송 등 인지법입니다. 여기 제 10조에 보면 제2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여기 나오네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한 의미의 신청서 여기 나옵니다. 요거에서는 인지를 안 붙인다.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일 때는 인지를 안 붙인다. 그러면 제2조부터 9조까지 규정된 거는 뭐냐? 그거는 인지를 제대로 붙여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여기 보면, 예, 인지의 부착 1조, 2조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청구 변경 신청서, 당사자 참가 신청서, 화해 신청서, 재심소장, 그 밖의 신청서, 예, 9조까지. 이게 이제 그런 소장 같은 것들, 이런 것은 인지를 붙여야 됩니다. 속가 계산도 해야 되고, 법무사 시험 친 사람들은 나중에 이거 인지법, 인지규칙 뒤져봐야 될 겁니다. 속가 계산에 적어야 돼요. 예, 하여튼 뭐 재심 소장, 하해 신청서 이런 거, 소장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인지를 붙여야 되고, 그런데 10조에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에는 인지를 안 붙인다. 이시은 교수님이 이제 이걸 지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붙이냐 안 붙이냐 갖고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신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된다. 161조 민사소송법 제 161조를 찾아보면 신청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61조가 이게 어디였죠? 총칙의 변론이었죠. 변론. 예, 변론조서 뭐 형식적 기재사항 서면 인용 변론. 여기에 보면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1항 신청 그 밖에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된다. 근데 서면으로 제출하라 라고 이제 규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그 외에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든 말로 하든 아무렇게나 어떤 방식으로든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신청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2항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의 앞에서 해야 되고,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무엇을 신청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 조서나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어쨌든 뭐 여기 신청이나 그 밖의 진술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변론 부분 맞죠? 이거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갑시다. 예, 제4장 소송 절차에서 제1절 변론의 필요성, 거기부터 변론 관련해서 신청을 할 때는 161조에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가로 2번 신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분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저는 3번으로 넘어갑니다. 384페이지 3번 가로 3번 신청은 확정적일 것을 요하며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이는 소송 행위의 특질상 그렇다는 거죠. 뒤에서 소송 행위 특질에 다시 이걸 공부할 거다는 얘기죠. 소송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법률 행위하고 다르다는 거죠. 소송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지금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조건 붙이고 기한 붙이고 막
복잡하게 어지럽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송행위의 특질 부분에서 볼 건데, 소송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이게 원칙이란 얘기죠. 뒤에를 공부하고 했으면 더 쉬웠을 건데, 저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398페이지 펴보세요. 펴보면 3 그 밑에쯤에 3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해가지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행위와 달리 소송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기한이나 조건과 같은 부관을 조건과 기한이 법률행위의 부관이죠, 그죠? 그런 부관을 소송행위의 부관 이래갖고 붙이는 것은 붙일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그렇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소송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확정지을 것을 요하고 조건, 기한을 붙여서 유동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있으면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그죠? 실체법에서, 민법에서. 그 얘기는 깊게는 안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작은 괄호 4번. 신청은 어느 때나 임의로 철회할 수 있음이 또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소치하. 그렇죠. 소치하도 자유로운데,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피고가 아마, 답변했을 경우, 266조 보고 갑시다. 지금 아는데 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거를 조문 그대로 읊을 수가 없어가지고, 말하려다가 쭈뼛해집니다. 아이씨, 정확하게 조문을 딸딸딸 해야, 그거 이렇다고 얘기할 텐데, 요 말을 못했는데, 요 말을 제가 잊어먹었다는 얘기죠. 손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 그때는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게 안 해진다 이거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효력을 받아야 된다. 이걸 조문을 안 보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나옵니다. 틀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올락 말락 알기는 아는데 해서 봤는데 이걸 그대로 읊을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지 뭐. 법정 펴놓고 읊어야지. 안 그러면 실수해버릴 건데. 자,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소치하 말고도 증거조사의 개시 후의 증거신청의 철회 등 여러 군데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공격 방어 방법을 봅니다.